안녕하세요. 수술 후 심한 부종으로 레티나큘라 큐티스의 탄성 한계를 넘어서 피부가 처졌을 경우 다음에 또 다른 수술이나 시술로 부분적으로 피부 제거를 하면 이미 탄성 한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또다시 처질 뿐인가요? 눈꺼풀 피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이게 노땅이라서 참 이런 말 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빤스가요, 그 고무줄 넣어서 입었던 거 아세요? 그 백양, 쌍방울 뭐 이런 거 이런 빤스만 있을 때, 칼라 빤스는 없었고 다 하얀색이었을 때, 그때는 빤스에요 고무줄이 들어 있었어요, 허리에. 근데 맨날 빤스는 삶잖아요. 속옷은 삶았거든요, 그 당시는. 뭐 나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무줄이 있었어요, 하얀색으로 된 거. 그러니까 천이랑 고무줄이랑 같이 있는 거. 근데 맨날 삶으니까 고무가 삭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고무줄이 헐렁헐렁해져요. 그래서 빤스가 딱 입었을 때 허리에 걸리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빤스 앞쪽에 구멍이 있어서 고무줄만 뺄 수 있거든요. 그걸 고무줄을 쭉 당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쪼매요. 그러니까 길이를 짧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는 거를 잘라내요. 그러면은 짱짱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무줄은 탄성이 있잖아요. 근데 삭은 고무줄 그렇게 잘라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끈처럼 돼요. 끈과 고무줄의 중간. 그러니까 허리에 빤스 자국이 나요.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탄성이 떨어지죠. 고무줄이 삭아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힘이 줄어들고 끈같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해야 되는데,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요, 눈이 안 감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눈꺼풀도요, 그게 말랑말랑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자르고 뭐 어떻게 하고 했을 때, 감았을 때 눈이 감기지만, 눈 수술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하셔서 절개 많이 하고 막 이런 분들은요, 떴을 때는 그래도 모양이 잡혀 있는데 눈을 감았을 때 눈을 살짝 이렇게 뜨는, 이제 토안이라 그러죠. 그런 눈이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성 한계가 넘는다, 눈꺼풀 같은 경우는 붓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흉살로 이렇게 말랑말랑한 살이 스카티쉬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탄성 한계라는 개념을 눈꺼풀에 갖다 대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주로 안면거상 같은 거 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그냥 참고 삼아, 이거 안면거상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팔자주름도 틀어지고 눈도 생기고 막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거상이라는 수술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 보이세요? 이게 주름이 없어지고 이런 데가 펴지니까 좋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웃을 때 또는 가만히 있을 때 약간 뭐랄까 어색한 느낌? 그게 있어요. 마스크 쓴 느낌? 그래서 그 워낙에 이제 안면거상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건 아니니까 미국에 이제 동부 쪽에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이 있었고 서부 쪽에 유명하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근데 그 당시에 미국 동부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닥터 에스턴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도 이제 많이 수술을 하셔서, 뉴욕에 이제 돈 많은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닥터 에스턴한테 가가지고 다 거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낌이 얼굴이 다 이런 식으로 당겨져가지고 표정이 조금 굳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얼굴이 된 거죠. 주름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유명사처럼 에스톤스 페이스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닥터 에스톤이 페이스리프팅한 전형적인 얼굴, 그래가지고 에스톤스 페이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도 뭐 그런 거상을 하고 나면은 그런 느낌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마치 우리 어린 시절 또는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이 면티에 목 늘어나는 거, 그런 느낌으로 목 늘어났다고 이거 딱 그 수선해서 자르면 어떻게 돼요? 벗을 때 뭐 이렇게 코 들리고 막 늘어나질 않아서 짱짱해지긴 주름은 없어졌는데
아주 벗을 때 무지하게 고생스럽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중인 여자 사람입니다. 경락 뭐 하나 해도 안 통해서 진짜 수술은 싫지만 수술하려고 합니다. 한쪽 턱이 유독 심해서 그쪽의 각만 보형물로 제거는 따로 하지 않고 튀어나온 부분만 다듬는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고 싶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알바해서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얼굴은 숨길 수도 없어서 진짜 스트레스이고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수술한 곳에서는 저를 정신과 가보라고 예민증 환자를 만들더군요. 자기들이 보기엔 괜찮다고. 전 얼굴이 더 괜찮았는데 그땐 수술을 왜 권한 건지. 피부도 얇고 나이 들어 피부가 더 얇아지면 더 티날까봐 젖살로도 커버가 안 되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수술한 지는 8년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T절골이나 턱끝 전진하고 났을 때 뭐 이런 계단 현상 때문에 또는 이 골절편, 가운데 있는 이 골절편 두 개가 사이즈가 차이가 나서 이제 요런 문제로 요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놨는데 지금 이 환자분 얼굴 보시면 어떠세요? 뭐 겉모습에서 볼 때 문제 있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한번 의견 줘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환자 턱에 문제 있어 보이나요? 조금 돌려서 볼까요? 자, 이게 오른쪽이요. 그리고 이쪽은 왼쪽이요. 왼쪽 45도, 오른쪽 45도. 정면. 어때요? 보시기에?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자, 그럼 뼈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 뭔가 이상한 느낌 안 드세요? 여기는 2차 각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정리가 됐는데 여기는 뭐 여기 이렇게 뼈 흡수도 일어났고 여기가 이렇게 크고 가운데 T절골한 데는 이렇게 비어 있고 그쵸? 이게 T절골한 거예요. 근데 뼈 높이가 여기서 제가 수평선을 한번 거볼게요. 이렇게 거보면 여기가 차이가 나죠. 여기랑 여기랑 그쵸? 여기랑 자, 이 상태에서 겉으로 볼게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인터넷의 광고에 굉장히 많이 속는 그 기본이에요, 이게. 뭐냐면 수술하기 전이랑 이렇게 놓고서 수술하고서는 자연스럽고 매끈하게 잘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서 뭐 턱선 좋고 기미각도 있고 자연스럽고 좋죠?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씩 찝어 볼게요. 자, 이쪽은 이렇게 둥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여기는 살짝 불룩한 느낌이 여긴 있고요. 근데 여기는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살짝 느낌이에요. 여기가 살짝 오목한 느낌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보이시나요,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전혀 다르죠. 여기는 튀어나왔고 여기는 오목하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걸 갖고서 환자 보고 예민하다고 할 거냐, 정신병이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래, 매끈하구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차이 나는데,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네,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는지는 뭐 사람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뭐, 어떤 선생님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뼈 모습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 겉에서 안 보이는데. 여기 꺼져 있냐? 멀쩡하잖아. 근데 여기 이거
에이, 이거 안 보이잖아.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뭐, 속에서 뭐, 저게 좀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반대로. 뭐, 여기 뭐, 괜찮은데, 뭐, 살짝 꺼져 보이나 어쩌나 하는데, 여기 뭐, 괜찮잖아. 사실 이 얘기를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를. 이렇게 두 줄이 가는 느낌이 싫은 환자들도 있고요. 어떤 환자들은 이게 미친 듯이 괴롭고요. 이것 때문에. 어떤 환자들은 여기가 너무 불룩해서 여기는 갸름해서 좋은데 여기는 뚱뚱해서 싫다라고 하는 환자들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싫은 거를 수술하는 거예요. 선생님, 전 여기가 이렇게 두 줄 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선생님, 저는 여긴 갸름해서 좋은데요. 여기가 불룩해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를 이렇게 다듬어 버려야겠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상황에서 잘 안 보이는데 왜?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조금 차이 나는데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 않아? 근데 뭐 요게 신경 쓰이면 요거는 다듬으면 되고 요게 신경 쓰이면 여기 조금 보형물 만들어 넣어서 메꿔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다 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누군가는 이쪽 턱이 낫다고 할 거고요. 누군가는 이쪽 턱이 낫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만들든 아니면 여기를 갈던 이건 환자분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질문 주신 분처럼 보형물 만들기는 싫고 그냥 다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듬으면 돼요. 다만 CT를 보고 확인한 후에 진짜 다듬어서 끝날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그거를 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다듬어도 될 거면 가볍게 다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다듬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턱이 너무 짧아서 지금 보이는 게 막 살이 이렇게 막 매달려서 이런 경우면은 다듬어서 잘라내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뭘 할지는 모르는데 수술을 뭘 할지도 모르는데 수술 비를 말씀드리는 것도 어렵고 제가 뭐 환자분 뵌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수술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그거는 실제로 한번 병원에서 진료 보시고요. CT 찍어 보고 얼굴 보고 정 바쁘시면 비대면이라도 받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있어요. 갈아내는 방법도 있고 메꾸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뒷광대 위치 때문에 여쭤봅니다. 제가 선근 첫 번째 줄 뒤까지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튀어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는 들어가 있다. 여기서부터는 꺼져 있다는 얘기죠. 일반 광대 수술에서는 첫 번째 줄 뒷부분은 안 줄어드는 건가요? 이 질문 주셨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보통의 경우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구렛나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의 병원들이 절개를 하는 데가 앞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구렛나루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구렛나루 뒤에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참고로 저는 옛날에는 구렛나루 사이 여기다 했었어요. 근데 한 2, 3년, 3, 4년 전부터는 다 요 구렛나루 뒷라인으로 해요. 왜냐면 뒷광대 갈아주려고. 그래서 만약에 광대 수술을 절개를 여기로 한다. 그럼 여기는 손 못 대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쪽으로 절개를 해요. 옛날에는 여기 가운데 구렛나루 사이에다 했다면 그리고 구렛나루 앞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피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절골하면은 이 뒷광대가 너무 많이 남아요. 그건 재수술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구렛나루 속이나 구렛나루 뒤쪽에서 절개하는 병원을 찾아가시라. 요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끔 요새 보면 요 앞에 절골에 절개하고 들어가서 광대 너무 앞쪽에서 절골을 해놓으니까 옆광대는 들어가는데 요 뒷광대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꽤나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눈가를 기준으로 실제 뼈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앞광대랑 뭐 45도 광대, 옆광대 뭐 이런 거를 제가 지금 구분을 한 거거든요.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앞광대예요. 빨간 선 안쪽. 그 다음에 빨간 선하고 초록색 사이 여기가 45도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노란 선까지 여기가 옆광대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뒷광대 영역이에요. 정면에선 그렇고요. 45도에서 보면 이 뼈, 안화뼈의 앞쪽 빨간 라인 여기가 앞광대고요. 여기가 45도고요. 여기가 옆광대고요. 여기가 뒷광대예요. 그래서 저는 절개를 할 때 요 오렌지색 라인 있는데 바로 앞에서 해요. 이게 보통 구렛나루 앞쪽이에요. 그럼 여기서 절골을 하면 실제 뼈 수술할 때 절골 라인은 여기가 되고요. 그럼 턱관절 지장 안 주고 여기를 갈아서 뒷광대를 없앨 수가 있어요. 앞뒤로. 그러면 뒷광대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거는 구렛나루 이렇게 있으면 앞쪽에 절개하는 병원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 여기는 좀 피하고 가운데 또는 구렛나루 뒤쪽 또 뭐 귀 앞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요건 조금 너무 절개창이 길어져서 안 좋고요. 또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여기만 피하자. 최소 여기 2개 정도에서 수술하는 걸로 가자. 그게 제 생각이에요. 자, 옆모습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여기 저는 뼈 수술을 광대 수술을 할 때 그 뼈 절골을 여기서 해요. 여기. 왜냐하면 이 턱관절이 입을 벌리면 여기까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안 주는 최소 마진이 여기예요. 근데 절개는 여기서 해요. 피부 절개는. 그러면은 요 부분 뒷광대를 갈아줄 수가 있어서요. 근데 구렛나루 앞쪽 라인을 절골을 하면 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손을 못 봐요. 그럼 볼록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 광대 수술 전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간혹 여기 뭐 심하면 막 여기 자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고개 들어서 보면요. 제가 뼈 절골하는 데는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를 갈아서 없애는 거죠. 보이시죠? 근데 여기를 절골해 오면 여기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게 되죠. 그래서 절골 위치가 가능한 이 템포럴 프로세스가 나오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비스름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갈아주면 뒷광대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원장님, 리프팅 레이저를 너무 주기를 짧게 자주 했어요. 그 후에 연부 조직이 태워진 건지 뼈에 살이 안 붙어 있는 느낌으로 아래로 축 처지고 물컹거리고 눈 위아래도 처지면서 코도 작아지면서 좌우로 코가 작아지면서 코가 퍼지고 유분 많았던 피부가 지금 8개월 지났는데 두피부터 피부 전체에 유분, 수분, 땀 모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될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 건지 원인 추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노화 진행된 듯 축 늘어짐, 유분, 수분 다 메마름, 얼굴에만 단시간 동안 자주 많이 시향했는데 두피도 마르고 물컹 탄력이 없음. 지금 이 글만 읽어보면요, 리프팅 레이저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두피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체중이 줄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약 드시는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르몬이나 어떤 이온 밸런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유분이 마르고 혹시 흡연하시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면 이런 여러 요인이 지금 말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리프팅 레이저를 너무 주기를 짧게 자주 했다고 하시는 게, 뭐 주기가 짧다는 게 얼마나 짧게 했는지, 또 뭐 얼마나 자주 몇 년이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레이저를 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레이저로 이거를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질문 준 내용 한번 답을 주시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비대면 상담 받아봤는데 12분짜리 영상에 5만 원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요 얘기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일주일에 보통 비대면 상담으로 한 20분에서 한 3, 40분 정도 오세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2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시간을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그냥 CT 보고 12분 동안 떠들면 되니까 12분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설마 아니? 여러분들이 비대면 상담 받고 가시면 저는 CT를 보고 요리조리 돌려보고 환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이랑 한번 다 보고 그 다음에 환자분한테 이런 얘기 해드려야겠다라고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요. 근데 보통 그 시간이 짧으면 뭐 20분? 또 길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녹화를 해야지 하고 CT 띄워놓고 녹화를 해요. 그러면 12분짜리 영상이면은 12분은 떠들겠죠, 혼자? 그러면 12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앞뒤 컷하고 편집해서 영상을 인코딩을 해요. 동영상 편집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2분짜리 FHD 영상 인코딩 하는데 12분, 뭐 컴퓨터 좋은 거 쓰면 모르겠지만, 대충 1대1 정도 걸려요. 제가 보통 보내드리는 게 FHD 영상으로 보내드리거든요. 60프레임으로. 그러면은 대충 한 12분 걸려요. 그러면은 녹화하는데 12분, 준비하는데 2, 30분, 그 다음에 인코딩 하는데 12분, 여러분한테 메일 링크 작성해서 메일 작성해 드리는 시간도 있겠죠? 그러면 최소 아무리 못해도 하나당 1시간의 소요가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저한테 비대면 상담 오시는 분이 2, 3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돼요. 그러면 저한테 주당 30시간이 비대면 상담에 소요가 돼요. 저는 그렇게 그게 많은 비용이라고 솔직히 생각 안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은 CT도 찍으셨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보험으로 CT를 찍으면 개원가에서 찍는 CT는 보험에서 돈을 대주면은 1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리고 비보험으로 찍으면 2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누워서 사진 찍는 CT 있잖아요. 그게 비보험으로 찍으면 7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보험으로 찍으면 한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본인 부담이 한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비용들, 또 뭐 저희 직원들이 사진 찍고 자료 정리하고 메일 보내고 또 그러는 시간들, 그런 거 따지면 솔직히 5만 원 돈 벌겠다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담으로 한 말씀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드리면,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욕에 제 친구가 있어요. 정형외과 하는 친구인데, 전에 미국 갔을 때 이제 거기 한인들 이제 모여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뉴욕에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 그 다음에 거기서 병원 정신과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변호사 하는 친구, 그 다음에 제 친구, 저, 이렇게 5명이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뭐 나이 또래 거의 다 비슷했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뭐 딴 얘기, 실업자는 얘기도 하다가 이제 일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월스트리트 있는 친구였어요. 저한테, 우리는 보통 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야, 너 연봉 얼마 받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월급 얼마 받냐 이렇게 잘 안 물어보잖아요. 너 연봉 얼마야? 뭐 이런 거 대충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런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월스트리트 다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아월리 얼마야?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월리 페이먼트라는 개념이 미국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차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 친구가 나 시간당 100불, 시간당 100불이 아니라 시간당 1000불,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딱 물어보길래 난 생전 내 인건비를 시간당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망치로 한 대 머리통을 찌두러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소 냉담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변호사 친구가 그래요. 변호사들은 무슨 뭐 서류를 받잖아요. 무슨 뭐 소송 서류를. 그러면 서류 양을 보고요. 내가 이 서류를 검토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렸다 그러면은 3시간을 차지를 해요, 그냥. 네가 보내준 서류를 다 검토해 봤는데 이거 검토하는데 내가 3시간 걸렸어. 그러면은 걔한테 비를 보내요. 나 3시간 차지할게. 시간당 1000불이야. 3000불 보내줘. 이렇게. 그 다음에 나 오늘 법원 가는데 왕복 몇 시간 걸렸고 법원에서 몇 시간 있었어? 그거 시간대로 차지해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은 딱 시간 맞춰서 오면은 둘이 대화를 해요. 근데 시간을 재요. 그래가지고 시간 뭐 오늘 뭐 1시간 반 상담하셨습니다. 1500불입니다. 라고 차지를 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박이다. 조금 정이 없고 조금 뭐랄까 좀 그렇기는 한데 되게 합리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불합리할 수 있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상담을 하는데 어떤 여자 환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진짜 지금 내가 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다닐 때 결혼한 얘기, 이혼한 얘기, 지금 직장 얘기, 성형외과 찾아온 얘기, 자기 성형 히스토리 이런 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3, 40분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 말을 중간에 끊기가 미안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예 이렇게 추임새 넣어가면서 그러다가 제가 좀 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데 병원은 왜 오셨어요? 이랬어요. 지금 성형외과는 왜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서로 간에 되게 낭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대요. 본인도 이제 시간을 많이 끌면 자기가 차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알기 때문에 본인이 내용을 정리해서 온대요. 근데 이게 미국 변호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뭐 자산 어떤 그런 뭐 증식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요구한대요. 그러면 그냥 딱 말한대요. 나 시간당 얼마야? 몇 시간 예약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또 나쁜 것 같진 않다. 근데 그랬더니 정신과 친구가 또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신과 상담이 그렇대요. 환자가 원하는 만큼 상담하게 해준대요. 대신에 다 영수증으로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한국 정서에는 진짜 안 맞는데 이제 업에 있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되게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자분이 보신 거는 12분짜리 짧은 영상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
제가 병원에서 돈 들여서 산 장비, 그 다음에 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데, 사실은 돈 때문에 했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5만 원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방이 뜯어낸 벽으로 흐르는 거면 안구가 들어가는 정도가 조절이 안 되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네, 조절이 안 돼요. 이건 진짜 뭐랄까, 감이에요, 감. 뭐 쌍꺼풀도 마찬가지예요. 뭐 1mm 잘라서 꼬매면은 1mm가 눈이 커질까? 아까 턱도 보셨잖아요. 5mm 넣는데 5mm 안 늘어나잖아요. 7mm 넣는데 왜 8mm 늘어나,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접할 때 굉장히 산수적으로 1차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이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는 그게 쌓여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종국에는 수치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CT 갖고서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우리 우리 부모 세대들 요리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때요? 엄마 그거 요리할 때 어떻게 해? 소금 몇 그램 넣어? 몇 스푼 넣어? 뭐 이런 거 계량컵 안 써?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물 얼마나 넣어? 그러면 그 어른들 다 뭐라 하세요? 뭐 그냥 소금 뭐 한 요만큼? 뭐 물 그냥 대충 자작자작하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잖아요. 레시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간이 맞고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사들의 영역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볼 때는 이거를 이제 막 접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의사들 자신도 그렇게 말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중국 갔을 때, 놀러 갔을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 고기, 스테이크 구울 때, 뭐, 미디엄, 레어, 뭐, 웰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 갔더니, 웨이터가 오더니, 몇 프로 구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문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뭐 고기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이러잖아요, 보통. 그럼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뭐, 웰던으로 해주세요. 뭐, 미디엄 웰 정도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갔더니 몇 프로 구워드릴까? 이러는 거예요. 또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73%요. 이랬거든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73이라고 적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73% 구웠다고 내가 뭐 73%인지 알 수도 없고, 군 놈도 모르고 먹는 놈도 모르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의심병이래요. 의심이 많아서 그렇대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의사들의 경험으로 하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종국에는 어느 정도 수치화되는 과정, 객관화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래야지 저는 이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술도 이제 성형외과나 뭐 특히 뼈 수술이나 코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CT로 분석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느껴요.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조절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도 수술할 때 눈밑 지방 재배치 또는 눈밑 지방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그거 양 조절 어떻게 하죠? 몇 cc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으로 합니다. 이쪽이 요만큼 더 크니까 여기가 더 볼록하니까 여기 조금 더 빼야지 하고 감으로 합니다. 그거를 뭐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지방을 감량한 사람 중에 살이 많이 빠진 사람들이 눈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안구 뒤쪽에 있는 지방이 빠진다면 눈이 들어가겠죠. 뭐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현실에서 겪는 일인데, 뭐 누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뭐 이렇게 장례 치르다 보니까는 그 상주 되시는 분이 한 2,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 뭐 먹기야 제대로 했겠어요? 잠도 잘 못 잤고 슬프니까 울고 밥맛도 없고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2, 3일 지나서 그렇게 딱 봤을 때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거 얼굴이 퀭해졌네. 눈이 쏙 들어갔네. 우리 한국 사람도 이런 말 표현 쓰잖아요. 그게 실제로 눈이 퀭해서 꺼져 보여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쏙 들어갔네.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실제로. 눈이 퀭해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이게 지방 변화가 생기려면 엄청난 변화예요. 뭐 체중 2, 3kg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막 1, 20kg 빠지고 이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눈에 있는 지방 자체는 그렇게까지 막 살 뺀다고 해서 체지방 줄인다고 해서 줄어드는 그런 지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많이 줄어든다면 그 녀석도 줄어드는 건 맞아요. 선생님, 살 늘어짐으로 인한 불독살은 다이어트로 해결 가능할까요? 이 질문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문 드릴게요. 이분은 살이 왜 늘어졌을까요? 살이 쪄서 늘어진 걸까요? 아니면 수술을 해서 살이 늘어졌을까요? 살이 늘어짐으로 인한 불독살은 다이어트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했잖아요. 그럼 살은 왜 늘어졌을까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술로 해서 늘어진 걸 수도 있고 살이 쪄서 늘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살이 쪄서 늘어진 거면 살 빼면 무조건 좋아지죠. 하지만 수술해서 만약에 늘어진 거라면 살 빼면 개선은 되지만 안전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알로덤이라는 인공진피는 1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내 살과 생착이 되어 그냥 내 피부 조직, 내 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고 웬만한 충격에도 휘거나 들어가거나 변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뼈가 골절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친구 손에 좀 세게 부딪힌 정도의 강도로는 알로덤 자체가 모양 변형이 올 가능성은 낮은 거죠. 그러니까 내 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흉살처럼 덩어리진 살이 생겨요. 근데 그게 모양이 변하는 충격은 준다고 모양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전혀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요. 뼈가 부러져야 변형이 온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뼈가 부러지더라도 그 녀석은 변형은 안 와요. 충격을 받아서 알로덤 모양이 변하는 거는 찢어지는 거밖에는 없어요. 알로덤은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충격받으면 패여 보이거나 할 수 있나요? 패여 보인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조금 올라오는 게 정상이고요. 패여 보이거나 알로덤 모양 변형이 왔다면 수술했던 병원 가면 손으로 교정할 수 있나요? 손으로 교정할 정도라면 붓기죠. 그러니까는 그냥 내비둬도 되는 건데 저번 주에도 한번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세게 부딪히고 되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중턱 지방 흡입이 무턱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뭐 도움은 되겠죠? 근데 무턱의 원인이 턱이 짧은 거라면 이중턱 지방 흡입을 하기보다는 짧은 뼈를 손을 보시길 저는 권해요. 왜냐면 무턱 수술하기 전에 이중턱부터 하고 오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쓸데없이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경우 같아서 개선은 되지만 원인 제거가 안 됐겠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제한적이죠. 다시 말하면 무턱이라서 이중턱 지방흡입한다라고 하면 무턱에 도움이 되는 거는 뭐 한 2, 3%? 많이 쳐줘야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무턱 개선을 목적으로 이중턱 지방흡입을 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몇 가지 있어 여쭙습니다. 실리프팅을 하면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까요?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뭐 녹는 실은 뭐 있다고 주장들은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리프팅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뭐 할 수야 있겠죠. 장기 시술 시 부작용이 있겠죠. 왜냐면 실리프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부어요. 그러면 그 붓는 것 자체가 피부를 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중이 좀 길면서 돌출입이 있는데 이 경우 인중 축소술하면 돌출입이 더 튀어나와 보일까요? 네.
제가 비주가 좀 긴 편인데 이 경우 인중축소라면 비주가 더 밑으로 내려가나요? 비주는 변함없습니다. 비주가 길어서 인중축소 흉터 자체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비주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가 길어야 되는데 비주가 긴데 위로 길면은 짧은 채로 길면 코가 짧고 이렇게 비주가 길면은 인중 흉터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중축소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지 않는 수술이기도 하고요. 그 흉터가 안 좋은 분들은 정말 테러블해요. 그래서 그래요. 원장님 8년간 코 실리프팅 필러 녹이고 맞고 하다가 귀찮아서 이번에 코 수술했는데 찝찝하고 모양도 실리프팅 필러 했을 때보다 이상한 것 같아서 실리콘 기증력 제거 후에 다시 시술하려고 하는데 몇 개월 후에 다시 시술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고 뭐 어떻게 모양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말릴 것 같은데요. 뭐 실리프팅 필러 했을 때보다 코가 이상하다? 코를 다시 할 생각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코를 수술했다가 다시 실리프팅 필러 하시는 경우는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제가 환자분 현재 상태를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꼭 모양이라도 좀 보고 뭐 언제 코 수술을 했는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보가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오히려 환자분한테 혼돈 드릴 것 같아서 답을 드리는 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마 거상을 하면서 보형물 없이 이마 볼륨을 줄 수 있다던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이마 수술하면 탈모나 보형물 물참, 지방은 울퉁불퉁해지니 이런 보형물이 있다면 빼고 침식된 자리가 꺼져 보이니 자가 조직으로 거상을 하면서 볼륨을 만들어 준다는데 한계가 있죠. 제 경우 울퉁불퉁 형편 납작한 이마여서 보형물 빼고 자가 조직으로 한다고 둥글고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은데 궁금해서 의견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실리콘을 넣으셨나 봐요. 보형물을 안 쓰고 자가 조직으로 이렇게 이마 거상을 하면서 이마에 지방 이식한다는 얘기 같아요. 뭐 가능은 하겠죠. 근데 뭐 거상하면서 지방 이식하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근데 지방 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생착률 때문에 울퉁불퉁해지거나 흡수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가능이야 하겠지만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상이라는 거를 할 때는 땡기잖아요.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이 두피 피부가 피가 이제 잘 돌아다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방 이식을 하거나 그러면 지방 이식 생착률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할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뭐 많이 하신 분들은 잘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뭐 나이스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 느낌입니다. 이거 주관적인 답이네요.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고민이 있어 어디에 글을 남겨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사두증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시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두증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 느끼고 있습니다. 오른쪽 두개골 후면 부분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로 인해 오른쪽 안면부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오른쪽 눈의 뻑뻑함은 물론이고 광대 비대칭 턱뼈 과잉 성장으로 인해 오른쪽 어깨와 목 부분에 통증이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사두증 때문에 저녁에 자는 방향도 너무 신경 쓰이고 불면증까지 있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사두증 환자분들은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잘 때 너무 불편하다. 집에 베개가 20개다. 그 얘기는 진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한 분도 안 빼고.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머리 짝짝이고 눌린데 여기 조금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눈이 뻑뻑하다, 뭐 광대가 비대칭이다 이런 거는 그 부분 보고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완전히 똑같게 맞출 수는 없어요. 또 오른쪽 어깨와 목 부분에 통증이 느껴진다. 이건 보통 사두증 있는 분들이 자세도 삐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머리 찌그러진 거 이거를 제가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는 해드릴 수가 있고 뭐 광대나 이런 데 짝짝이인 거는 조금 덜 짝짝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있으나 그런다고 해서 어깨와 목에 아픈 게 없어지겠나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근데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잠자리가 편해졌다. 그래서 목 아픈 거, 어깨 아픈 것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걸 제가 환자분한테 제가 수술하면 이것도 좋아져요, 저것도 좋아져요. 전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제가 확신이 없어요. 환자분이 설사 그렇게 경험을 얘기한다 해도 그게 목 아픈 거랑 뭔 상관일까? 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게 이제 의사마다 캐릭 차이인데 환자분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 수술하면 좋아져요 라고 광고하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한다고 목 아픈 게 잠자리가 편해져서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 좋아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근데 제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두상 성형으로 똑바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시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보통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얼굴을 콤플렉스라고 여기고 단점으로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런 얼굴이 조화가 잘 맞아서 어울리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면 중안면부 꺼져 있는 사람은 무조건 컴플렉스일까요? 이건 정말 케바케입니다, 여러분.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게 마이너스 요인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사람도 있죠. 일단 저는 중안면부 꺼져 있는 컴플렉스인 사람인데요. 중안면부가 낮은 연예인 중에 아이유님은 참 어울리고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면이 동안상을 극대화시켜 보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예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아이유는 중안면부가 이쁘게 나와 있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안 꺼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중안면부라고 하는 게 이게 아이유 씨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이유 씨는 여기가 살이 좀 있죠. 여기가 볼록하게 있어서 사람들이 중안면부가 꺼진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메이크업 하신 분 한 사진 말고 그 드라마 뭐죠? 아이유 씨 인생 드라마 있잖아요. 지금 요런 데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눈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는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가 꺼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여기가 좀 꺼져 있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근데 이쁘잖아요. 근데 아이유 씨 인생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에서 보면 이렇게 메이크업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추리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나의 아저씨에서 보이는 그 느낌 있죠. 좀 뭐랄까 생기 없고 뭐랄까 우울한 듯하고 피곤한 듯한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중안면부 꺼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살짝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약간 그늘져 보이는 느낌? 약간 그 느낌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아이유 씨는 중안면부가 아주 많이 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여기는 꺼져 있죠. 일단 코도 작고. 근데 이 모습이 이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마이너스 요인은 맞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이너스를 가릴 만큼 다른 게 플러스 요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더하기 빼기의 총합을 보는 거지 하나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유 씨는 웃을 때 입모양이나 목소리나 그 여기 볼살 동그란 거 이런 게 또 호박맨처럼 귀엽기도 하잖아요. 또 웃을 때 눈 모습이나 입 표정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예쁘잖아요. 더하기 빼기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더하기 요소와 빼기 요소가 있을 때 다 합쳤을 때 플러스면 그 사람이 호감인 거고요. 더하기 빼기 했는데 더하기 빼기 한 총합이 마이너스면 조금 비호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뭐 무조건 사각턱은 뭐 나빠. 뭐 턱이 너무 크면 무조건 못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병헌 씨 턱은 무지하게 큰 거죠. 아,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잠깐만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에서 잘생겼다고 하는 그 뭐 대표 주자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에서 잘생겼다는 사람들 모아놨잖아요. 어때요? 생긴 거 다 달라요. 나름 심동엽 씨가 뭐 눈, 코, 입 몰려있고 볼살 많고 턱 작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못생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소지섭 씨 소간지라고 불리잖아요. 소간지. 근데 턱 보세요. 턱만 볼게요, 일단. 약간 작은 무턱이죠. 볼살 많은. 그러니까 귀염상이죠. 소지섭 씨는 전형적인 남자 턱이에요. 각진. 이게 전형적인 남자의 그 턱이거든요. 요런. 근데 이병헌 씨는 그게 과해요, 이게. 근데 송승헌 씨는 남자 턱이라고 하기에는 뭐 딱히 특색은 없는데 그냥 둥글둥글한 느낌이잖아요. 그럼 다 다른 턱이에요. 그러면 남자 턱이 이래야지. 이러면 말상이야. 이건 남자 턱이 약해 보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 턱만 이쁘고 나머진 다 X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죠. 턱이 작지만 귀여운 사람도 있잖아요. 또는 턱이 작지만 잘생긴 공유 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유 씨 무턱이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누가 송승헌 갖고 생긴 걸 시비를 걸까요? 이병헌 씨 턱은 조금 과하죠? 조지 쿨루니. 그러니까 외국 애들 턱 느낌이지 동양 사람 턱 비주얼은 아니고. 소지섭 씨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이제 남자 턱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총합으로 보는 거지 그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전지현 씨 이쁘잖아요. 전지현 씨 얼마나 이뻐요. 대한민국에서 전지현 씨 예쁜 뭐 생긴 걸로 시비 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쵸? 근데 이 얼굴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여러분 그 인터넷에 걱정거리 올릴 때 이런 거 많이 올리시잖아요. 이중턱이에요. 뭐 어째요 저째요 하면서 그죠? 턱선이 없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살찐 것만 나오냐? 근데 제가 병원에 캡처해 놓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전지현 씨는 얼굴형이 이쁘진 않아요. 얼굴형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남자 턱에 가까워요. 여자 턱이라고 하기는 조금은 아쉽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셔야지 부분으로 보시지 마시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인터넷 보고서 이제 막 혼자서 고민을 하다 보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생각하죠. 그래서 그 요소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쇼핑할 때도 뻔하잖아요. 전지현이 뭐 립스틱을 발랐는데 예뻐 보여. 그 립스틱 나도 사야지. 아, 역시 전지현이 발랐던 립스틱 그러는지 이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걸 노리는 게 또 마케팅이고 광고 모델이고요. 그런 요소를 가진다고 그 느낌을 가질 거라는 환상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어떤 모양을 보셔야지 뭐 한 요소만 가지고 내가 저렇게 그 요소를 가지면 예뻐질 거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길 바래요. 선생님 제가 입꼬리, 턱끝, 호두주름, 사각턱 보톡스를 한 번에 맞았는데 맞고 나서 발음이랑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음, 입모양이 계속 하면 윗입술이 위로 올라오고 거의 윗니에 붙으려 해야 하나? 웃을 때도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톡스 효과가 풀리면 좀 나아졌지만 무슨 보톡스가 문제였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봐서는 입꼬리 맞은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입꼬리 맞은 것 때문에 이거를 못 내리니까 이거 울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내려야 되는데 입꼬리를 내리는 보톡스는 워낙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보상성으로 얘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거니까 괴로워도 좀 참으세요. 선생님, 한물 눈인 사람 돌출되는 방법 없나요? 있어요. 근데 실명 위험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선생님,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1년 전 좀 중주파 교근 축소술이라는 시술을 했는데 하고 난 뒤 엄청나게 후회하고 통증뿐만 아니라 턱 근육도 많이 빠져 얼굴이 이상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씹다 보니 턱 근육은 많이 돌아온 상태지만 자꾸 턱에 힘을 주면 근육이 팍팍 튀는 느낌이 들면서 턱 아래쪽 신경이 많이 아프고 경련도 가끔 일어나는데 혹시 치료 방법이 있거나 무슨 말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음, 우리가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요, 근육이 일단 안 움직이겠죠? 근데 신경이 손상받았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파시큘레이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국말로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생리학 때 배운 거라. 근육이 이렇게 수축할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 여러분 심실세동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뻥뿌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뻥뿌지를 뿜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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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뿜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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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박자를 못 맞추고 얘가 이래요. 꿍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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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막 이래요. 움직이긴 해. 뭐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걸 심실세동이라고 하거든요. 바르르 떤다고. 근데 그게 근육이 이제 신경 손상이 됐을 때 근육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게 환자분이 느끼는 게 가끔 가다가 경련이 일어난다. 뭐 트위칭이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펄떡 뛰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고 또는 이렇게 막 지멋대로 막 뭉치는 경우 부분 뭐 근육이 네 가닥이 있으면은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게 신경이 조금 살아날 때 생기는 증상이에요. 근데 아픈 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아픈 거는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라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온시멘트가 3D 프린트 없이 손으로 조형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리고 저 환자는 무턱은 없는 것 같은데 무턱이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뭔가 영상을 다 안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환자를 무턱이라고 안 보는데 이랬던 환자를 이렇게 전진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재건을 하신 선생님께서 저는 이 환자를 무턱이라고 보지 않는데 전진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왜 전진을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선생님의 논리는 여기를 당겨서 전진을 하면 여기 패이고 늘어진 게 덜 보이니까 살도 이렇게 당겨져 오면서 덜 보이니까 전진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기를 메꿔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전진을 하면은 여기가 더 패여 보인다는 거죠. 현실은. 근데 간혹 여기를 당겼을 때 여기 이렇게 층져 있던 살이 쭉 당겨지면서 여기가 층진 게 조금 덜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 생각 때문에 하시는 것 같고 손으로 조형하는 게 아니라 반죽 이 영상 댓글에 누군가 그런 걸 써주셨다고요. 찰흙놀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찰흙놀이 맞죠? 쪼물딱쪼물딱 손으로 만져서 그냥 찍 넣는 거예요. 이건 조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린터를 썼다면 뼈 모양에다 대고 붙여서라도 찰흙놀이를 하면 매끈하게 만들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갈아서 모양을 만들고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쪼물딱쪼물딱 철석 이 느낌이죠. 선생님, 그런데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건데 왜 치아가 검게 변하나요? 신경이 손상되면 혈관 손상도 동반되는 건가요? 보통은요, 여러분, 신경이 갈 때 혼자 가지 않아요. 신경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얇은 말초혈관 같은 거랑 같이 다녀요. 신경이랑 혈관이랑. 그래서 이런 말초혈관이 치근,
치아 뿌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치아에 영양분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랑 혈관이랑 같은 길로 다녀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면 피부도, 아니, 치아도 살짝 변색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혈관 손상뿐만 아니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 신경 치료하고 나서 치아 색깔 변했다 이런 분들 꽤 있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보시면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광대 축소 후 눈꼬리 변화 이거를 제가 이거 다음 주에 CT를 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 병원이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반고정이죠. 상반고정. 상반고정이라는 게 여기 있는 광대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은 여기서 뼈가 없던 데가 위로 올라가면서 만들어져서 여기를 이렇게 약간 치받는 느낌이 생겨요. 그걸 환자분들이 눈꼬리가 변했다고 느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했어요. 눈꼬리 변했나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제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했어요. 눈꼬리 변했나요? 이렇게 했어요. 눈꼬리 변했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눈꼬리 변했나요? 자세히 보시면 눈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세히 보시면 눈은 그대로인데 눈 밑에 피부가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 되니까 눈이 찢어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반고정이라는 게 여기 있는 뼈를 일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눈은 바뀐 게 없는데 이 살이 이렇게 뭉친 느낌이랑 여기는 뼈가 없는데 갑자기 뭔가 뼈가 생기면서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드니까 이런 느낌이 환자분한테 눈꼬리가 변했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반고정을 제가 굳이 뭐 하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눈이 더 작아지게 느껴지죠. 또 눈이 더 꺼져 있거나 작으신 분이면 더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뭐 몇 달 안 돼서 그렇지 시간 지나면 이렇게 살 올라간 느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연관관계는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생략해서 썼나 봐요. 어릴 때부터 소화비만으로 많이 뚱뚱해서 턱을 내밀고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거북목, 일자목이 거북목은 이거고 일자목은 이건데?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 일자목, 자세목, 자세 교정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이제는 꽤나 목을 제대로 젖힐 수 있게 되었는데요. 턱이 엄청 당기고 턱 밑 근육이 땡땡하더라고요. 또 옆모습이 뭔가 암담한. 표준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중턱이 심해서 질문 남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면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옆으로 본 걸 보여주시지. 이 정도로 꺾어가지고 여기가 안 땡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정도로 얼굴이 몸하고 90도 가까이 이렇게 되면 여기 땡기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정상으로 있을 때 이중턱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무턱이라는 느낌은 없는데 턱이 조금 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각도 자체가 조금 가파르긴 해요. 그래서 긴 턱인가? 무턱 긴 턱인가? 이런 생각은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거는 CT 찍어보고 봐야지 제가 뭐 이렇게 사진 자꾸 보여주셔도 확인할 방법이 좀 없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한 달에서 메일로 남겨요. 윤곽을 고민하고 있는 24살 직장인입니다. 신체 비율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체 비율이 좋다면 얼굴뼈도 뼈의 일부이기 때문에 두개골 뼈들의 위치, 조화, 두께 등 이런 비율들도 같이 좋아서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힘. 거기에 뼈를 덮고 있는 눈, 코, 입까지 예쁘다면 희소성이 높은 얼굴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율이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안면윤곽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비율이 좋지 않은, 즉 못생긴 광대나 턱 두께 줄인다 해서 이 뼈들의 비율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예로 다리 지방 흡입 많이 하잖아요. 다리 두께를 줄인다 해서 다리 비율이 강동원처럼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필터링 없이 말하면 두껍고 못생긴 다리가 얇고 못생긴 다리가 됐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대 축소술, 턱끝 축소술, 사각턱 축소술 이런 뼈들의 축소만으로 예쁘고 잘생긴 얼굴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케바케죠. 어떤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상담할 때 그 멀리에 엄마랑 같이 오신 친구를 울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예요. 해서 안 좋아질 건데 얼굴이 커 보이긴 해요. 근데 광대 수술해서 좋아질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광대만 했는데 용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케바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이런 단순화의 오류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맞았으니까 난 코로나 안 걸릴 거야. 무적이야. 맞나요? 틀리나요? 내가 맞은 코로나 백신은 감염을 100% 막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단순화 시키는 거 안 된다고요. 코로나 백신 맞고도 코로나 걸리니까 백신은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논리 전개나 비슷한 논리 전개 같아요. 그래서 완전 케바케입니다, 이거는. 몰페우스로 가상 성형하면 실제 수술 후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 성형 여기서 해보는 거는 그냥 3D 포토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3D 포토샵. 실제 수술이랑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